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여러분 집은 어떤 집이에요? 라는 걸 물어볼래요. 여러분 집 무슨 집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브랜드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아파트 브랜드명이 아니라 여러분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 아니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인지 아니면 여러분 집이 아파트 같은 거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건축법을 가져와서 얘네들 좀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집을 크게 분류하면 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단독주택과 또 하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요. 얘네 둘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주민등록등본을 뽑아봤을 때 그래요. 단독주택이라고 말하는 것 내에도 사람들이 우리 집도 살고 다른 집도 여러 집이 다 살 수 있거든. 하지만 여러 집이 살아도 얘네들은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은 하나로 나와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 홍은동 10-1번지라고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 알아서 세대가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공동주택이라 부르는 건 뭐가 다른 거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주소가 따로따로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홍은동 90-1번지 103동 201호 이렇게 나온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나오냐 아니면은 같이 나오느냐가 단독주택과 다가구,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구별할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법상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먼저 단독주택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단독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된 주택이라 써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뭐지? 여러분 집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활동이 바로 뭐냐면은 먹고 자고 싸고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주방이랑 식당, 자기 위해서 침실, 그 다음에 싸기 위해서 화장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집으로서 역할을 한다,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일반 단독주택 말고 조금 특별해 보이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원룸 고시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룸 고시원 아니면 기숙사 같은 거. 뭐가 다르냐면은 학생 또는 직장인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독립적인 주거가 안 돼요. 왜 독립적인 주거가 안 되냐 하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먹고 자고 싸고를 우리가 먹기, 자기, 싸기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서로 공동으로 해요. 먹는 걸 같이 한다, 예를 들면 식당. 자는 걸 같이 한다 하면 룸메이트. 싸는 걸 같이 한다, 공동 화장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다중주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이 다중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집을 말할 때 우리가 바닥 면적의 단위를 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뭐냐면은 가로 세로 1m, 1m면은 요게 1제곱미터가 돼가지고 요거를 그냥 1제곱미터라 부르는 거잖아. 근데 이거 말고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썼던 단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평이란 단위가 있거든요. 평이란 단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한 평이 3.3제곱미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아래 써있는 것처럼 330제곱미터 이하다라고 써놓은 건 바로 뭐냐면은 평으로 따졌을 때 100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평이란 단위를 썼고 요새는 제곱미터를 써서 이 두 가지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34평. 근데 이거를 실제로 평형을, 아니 제곱미터로 바꾸면, 평형으로 바꿔보면은 84평 말 잘못했어요. 이 84제곱미터하고 34평은 서로 같은 말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주택이 보통 층수로 나누어져 가지고 방금 전에 말했던 기숙사 같은 원룸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요. 층수로 나눠져서 하나의 층마다 하나의 가구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가구라고 말하는 혈연 집단을 뜻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나.
그 다음에 내 자식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이 층수가 보통 3층 정도 되는 걸 보고 말하고, 필로티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 제외하고, 여기서 필로티라고 말하는 거는 집에 봐오면은 집 같은 거 빌라나 그런 것들 봐오면 집이 약간 높게 돼 있고 1층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기둥으로 1층을 만들어 놓은 걸 필로티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바닥 면적이 합계가 한 200평 정도 된 거, 660 정도 되는 걸 보고 말하고요. 층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층수는 3층인 것만 지키면 되고요. 세대로 따지면 19세대 정도.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봤을 때는 19개 세대 정도가 우리가 신고를 한 거 정도를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길을 지나가다가 집을 봤어. 집을 봤는데 보통 한 3층 정도 돼요. 그리고 딱 봤을 때 1층, 2층, 3층이 겉에서 봤을 때 모양이 비슷하고 1층, 2층, 3층이 따로 현관 자물쇠가 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거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공동주택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하나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했네. 하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무엇을 보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택으로 쓰는데 층수가 5층 이상인 걸 보고 우리는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층, 6층, 7층에서 뭐 60층, 100층 다 통들어서 우리는 아파트라고 말하고요. 이것보다 아래인 거, 그래서 4층 정도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라 부른답니다. 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뭐가 다르냐면, 다세대 주택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를 뜻하고요. 요거는 평수로 따지면 한 200평 정도 되고, 층수로 따지면 보통 한 4층 정도 되는 거. 해서 보통 이런 빌라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을 다른 말 빌라면 뭐냐면 현대 그린빌, 보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빌라라고 써 있는 곳을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르고요. 연립주택이라 부르는 거는 이건 좀 커요. 집이 좀 커가지고 여기 봐보면은 바닥 면적 함께 660제곱미터를 초과했다니까 200평도 넘는 되게 큰 곳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보고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분류할 때 방금 전에 말한, 우리가 크게 분류하자면은 단독과 그 다음에 여기 공동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다중주택과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라고 분류한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집인지는 보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집을 봤을 때 층수가 한 4층 정도 돼. 그러면은 층수가 4층 정도 되는 집이 이름이 땡땡땡땡 빌이라고 끝나든지, 아니면 딱 봐도 우리 집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60제곱미터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난 빌라에 사는 거고,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좁고 우리가 층수가 한 3층 정도 된다. 그럼 난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딱 보면 보이죠? 아파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연립주택이라 부르는 것도 있고 다중주택이라는 것도, 집은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싶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건 집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고, 집을 지으려면 보통 집은 3단계를 거쳐서 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계획, 설계, 시공이라고 부르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집은 짓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집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집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보통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은 건축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발주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발주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돈과 집이 필요하다는 그 느낌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건축주, 다른 말로 발주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제일 처음 지으려면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집을 먼저 설계해 주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집을 설계해 주는 사람을 설계사라고 부른답니다. 설계사.
설계자. 이 설계자라는 말은 거는 집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집이 이 땅에서 짓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이즈로 집을 설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주가 원하는 집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보고 설계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 설계를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이 설계한 대로 실제로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집을 실제로 지어주는 사람 보고 뭐라 부르냐면 시공자라고 불러요. 이 시공자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설계사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법을 해야 되지? 그러려면 어떤 순서로 이걸 적용을 해야 되지? 그럴 때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자재를 어떤 순서대로 가져와야지 이게 집을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공자에 해당한답니다. 그 다음 시공자까지 하면은 집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시할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시공자가 집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지었는지 그리고 이게 모두 다 건축주가 원하는 집이 맞는지를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통솔해 줄 사람이 하나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감리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 감리자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시공자가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설계대로 제대로 짓고 있는지 겉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제대로 짓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감리자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럴 때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개가 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써 있는 걸로 보면 그림이 임의적으로 4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발주자가 있고 여기에서는 감리자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공자라고 써 있고 마지막으로는 설계자라고 써 있죠.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공사 주체, 발주자, 건축주 자신이 원하는 집을 설계자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누구지? 바로 A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감리자라고 써있으면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그다음 공정 관리라는 건 공사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주는 사람, 감독 지도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따져보자면 D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시공자라 말하면은 공사 주체와 계약을 하고 설계도에 따라 집을 실제로 짓는 사람. 집을 실제로 짓는 모습은 뭐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설계자, 공사 주체의 요구 조건에 맞게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 도면의 의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사람은 여기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집은 이러한 형태대로 지어준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집이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집을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집을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분류도 해봤고요.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안에 세부적인 분류도 해봤답니다. 이 분류는 무엇에 따른 분류다? 건축법상에 따른 분류예요. 해서 법 말고 다른 걸로도 분류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지만 일단 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을 지을 때 보통 몇 개의 사람이 필요하냐? 4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집이 필요한 사람, 발주자. 집을 설계해 준 사람, 설계자. 그 다음 집을 지어준 사람, 시공자. 그 다음에 집 짓고 있는 게 제대로 짓고 있는지 확인해 준 사람, 감리자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